서울 근교의 고급 요양병원. 윤도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환자들의 간병 업무를 처리한다. 그의 하루는 정확하고 군더더기 없이 흘러간다. 야심한 밤 병원의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회장 문성재가 병실에서 사라졌다는 소식. 하지만 CCTV엔 윤도현이 회장을 업고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저놈 우리 아버지를 납치한 거야. 빨리 잡아. 도현은 외곽에 위치한 폐가로 향하고 있다. 엎혀있는 문성재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지만 중간중간 깨어나 도연. 이라고 낮게 중얼거린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근교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재활요양병원. 이른 아침 햇살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병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한 남자가 유독 눈에 띕니다. 윤도현 34살의 그는 다른 간병인들과는 달리 침묵 속에서 일을 처리합니다. 도현의 하루는 오전 6시부터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도 없이 정확히 6시에 눈을 뜨는 그는 마치 체내 시계가 완벽하게 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간단한 세면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환자들의 차트를 확인하고 밤새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야간 근무자들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환자들의 혈압 체크, 약물 복용 확인, 식사 보조까지 모든 업무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해내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습니다. 간호과장 한미옥입니다. 도현 씨는 참 묘해요. 미옥이 다른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이 저렇게 감정이 없나 싶다가도 가끔 눈빛이 이상하게 슬퍼 보일 때가 있거든요. 특히 3층 특실 환자를 돌볼 때면 더욱 그래요. 미옥은 60살의 베테랑 간호사입니다. 이 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수많은 간병인들을 봐왔지만 도현만큼 특별한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그는 환자들을 돌볼 때만큼은 누구보다 세심하지만 동료들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고 휴게 시간에도 책을 읽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특히 3층 특실 환자를 돌볼 때의 도현은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문성재, 78살의 유산그룹 창업회장. 뇌경색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된 그는 이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환자입니다. 특실은 일반 병실보다 2배 큰 크기의 고급 가구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벽면에는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도현은 회장의 방에 들어갈 때마다 잠시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항상 같은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도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조심스럽습니다. 문성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창밖을 응시하기도 하고 가끔 고개를 돌려 도현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 시선에는 묘한 기색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보려 하는 듯한, 그러나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회장의 아침 루틴은 정해져 있습니다. 도현이 전동 침대를 조작해 회장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립니다. 그 다음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고 의사가 처방한 약들을 물과 함께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회장은 말을 거의 하지 않지만 도현의 손길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식사는 죽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천천히 드셔도 됩니다. 도연은 숟가락에 죽을 떠서 회장의 입가에 가져다 댑니다. 문성재는 천천히 입을 벌리고 죽을 삼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도연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직원들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지만 그는 혼자 도시락을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는 늘 분주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유상그룹 본사 건물도 보입니다. 그 건물을 바라보는 도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언젠가는 도연이 혼잣말을 합니다. 언젠가는 그곳에서 진실을 밝혀야 해. 오후 근무 시간에는 회장의 재활 치료를 도와야 합니다. 물리치료사와 함께 회장의 마비된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여주고 근육이 굳지 않도록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 시간만큼은 회장도 조금씩 반응을 보입니다.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면 회장에게 약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정리해줍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창문을 약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합니다. 문성재는 잠들기 전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도연은 병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방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의료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침대 옆 작은 서랍에는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도연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그 서랍을 엽니다. 낡은 종이봉투가 나오고 그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문성재와 아름다운 여인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여인은 도연의 어머니 윤희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도연과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특히 눈매와 입가의 선이 거의 똑같습니다. 엄마. 도연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이제 곧 다 끝날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날이 올 거예요. 사진 뒷면에는 바래진 글씨로 윤희 1985년 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해는 도연이 태어나기 1년 전입니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행복해 보입니다. 문성재 역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젊고 활기차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남자의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연은 매일 밤 이 사진을 보며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립니다.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며 혼자 죽어간 어머니. 그녀는 죽기 전까지도 문성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연에게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도연에게는 그런 당부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던 거예요? 도연은 사진 속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왜 저를 버린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미소만이 여전히 그곳에 있을 뿐입니다. 도연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습니다. 내일도 또 회장을 돌봐야 합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이상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으로 출근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문성재 회장의 상태가 평소보다 안 좋아 보입니다. 얼굴색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쁩니다. 도연은 회장의 맥박을 재며 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회장님,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이 있으신가요? 도연의 질문에 문성재는 힘겹게 고개를 돌립니다. 그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도연. 그 순간 도연의 몸이 굳어집니다.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을 알아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도연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회장의 이마에 손을 댑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제가 옆에 있을게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립니다. 도연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34년 동안 품어온 복수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날 밤 11시 재활요양병원에 긴급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야간 근무 간호사의 비명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회장님이 없어요. 문성재 회장님이 병실에서 사라지셨어요. 순식간에 병원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의료진들이 각 층을 샅샅이 뒤지고 보안 요원들은 모든 출입구를 봉쇄합니다. 하지만 문성재 회장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고 창문은 잠겨 있으며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상해요. 분명 10시 반에 마지막 체크했을 때는 잠들어 계셨는데 야간 근무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반신불수 환자가 혼자 어떻게 나갔다는 거죠? 한미옥이 급히 달려와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녀는 즉시 병원장에게 연락하고 경찰 신고를 준비하려 했지만 뜻밖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 신고는 하지 마세요.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옵니다. 문유라, 문성재의 딸이자 유산그룹의 부회장입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1시간 후 검은색 고급 세단이 병원 주차장에 멈춰섭니다. 문유라가 내리는 순간 주변 공기가 한층 차가워지는 느낌입니다. 45살의 그녀는 깊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정장 차림에 흐트러진 곳 하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CCTV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유라의 첫 마디입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즉시 보안실로 안내합니다. 보안실에서 지난 6시간의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려봅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정기 순회, 야간 청소부의 업무, 그리고 잠깐 거기서 멈춰주세요. 유라가 날카롭게 말합니다. 화면에는 밤 10시 30분경 한 남자가 회장을 업고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로 봐서는 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유라가 묻습니다. 간병인 윤도현 씨입니다. 오늘은 그분 야간 근무가 아니었는데 간호과장 한미옥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유라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그녀는 이미 윤도현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사설 탐정을 통해 아버지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발견한 이름, 윤이라는 여자와 그녀의 아들 윤도현. 그 남자의 인사기록을 모두 가져오세요. 그리고 경찰 신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입니다. 유라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편 그 시각 도심에서 1시간 거리의 외곽지역. 오래된 폐가 앞에 낡은 승용차가 멈춰 있습니다. 윤도현이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핍니다. 적막한 시골길,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오직 달빛만이 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도연은 차 뒷좌석에서 문성재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습니다. 회장은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지만 가끔 신음소리를 내며 깨어나려는 기색을 보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회장님.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예요. 도연이 회장의 귀에 속삭입니다. 폐가는 도연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입니다. 윤희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도시를 떠나 이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곳. 도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 집을 그대로 보존해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추억이 밀려옵니다. 도연은 회장을 침실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줍니다. 그 후 거실로 나와 낡은 서랍을 엽니다. 서랍 속에는 오래된 앨범과 서류 뭉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들입니다. 도연은 그 중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냅니다. 병원에서 매일 보던 그 사진보다 더 선명한 원본입니다. 젊은 시절의 문성재가 임신한 윤희를 안고 있는 사진.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사진 뒷면에는 문성재의 자필로 보이는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윤희야,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가 될게. 도연이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지켜줄 수 없어서 미안해. 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처음 보는 메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메모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도연이 아버지를 미워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숨겼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날 버렸군요. 도연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필요할 땐 외면하고 이제 와서. 그때 침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문성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문성재가 힘겹게 눈을 뜹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도 듭니다. 회장님, 정신을 차리셨군요. 도연이 침대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문성재는 도연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봅니다. 병원에서 볼 때와는 다른 표정입니다. 더 선명하고 더 날카로우며 무엇보다 슬픔이 가득한 눈빛입니다. 도연. 회장이 다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입니다. 윤희는 살아있나?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회장이 정말로 자신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죽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갑니다. 당신이 버린 그날부터 세상도 버렸거든요. 문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뇌경색으로 표정 근육이 마비된 그였지만 눈물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도연은 회장의 눈물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34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 복수를 위해 계획했던 모든 것들. 하지만 막상 회장의 눈물을 보자 예상했던 쾌감은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차량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 대의 차가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도연은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봅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폐가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찾았군요. 도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시작되는군요. 문성재는 도연의 표정 변화를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검은색 SUV들이 폐가를 포위한 상황에서 도연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합니다. 창문 사이로 보이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회장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도연이 문성재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회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오랜 사업가 경험으로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회장을 부축해 침실 안쪽 벽장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집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벽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던 비밀 공간입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도연이 회장에게 당부한 후 벽장 문을 조심스럽게 닫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거실로 나가 서랍을 열어 어머니의 유품들을 확인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차는 밖에 있잖아. 꼼꼼히 찾아봐. 또 다른 목소리가 응답합니다. 도연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앨범을 꺼냅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추억의 기록들이 담겨 있는 앨범입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 문성재와 윤희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유원지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윤희가 임신했을 때의 행복한 표정들. 모든 사진에서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앨범 중간 페이지에서 도연의 손이 멈춥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처음 보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문성재의 모습. 그 아기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사진 속 문성재의 표정에는 아버지가 된 기쁨과 동시에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도 있었구나. 도연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때 앨범 뒤편에서 편지 봉투 하나가 떨어집니다. 봉투에는 도연이에게라고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도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엄마가 가장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말하지 못한 진실을 이제 말해줄게. 너의 아버지 문성재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내가 먼저 떠난 거였어. 도연의 눈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성재는 나와 결혼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때 그는 이미 정략 결혼이 정해진 상태였고 그의 가족들은 우리 관계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지. 특히 그의 아버지는 나를 협박했어. 성재의 사업과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사라지라고. 나는 성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어. 편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성재는 끝까지 나를 지키려 했어. 심지어 아버지와 맞서서라도 나와 함께하겠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그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볼 수 없었어. 그래서 임신 사실을 숨기고 조용히 사라졌단다. 성재는 내가 태어났다는 것도 한참 후에 알았을 거야. 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품고 있던 원망과 분노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도연아, 너의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그는 우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 거야.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오면 용서해줘. 그리고 그에게 엄마의 마지막 말을 전해줘. 평생 사랑했다고, 그리고 미안했다고. 도연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잃습니다. 34년 동안 자신을 지배해온 복수심의 근거가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남자들이 각 방을 수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남자가 말합니다. 도연은 재빨리 편지와 앨범을 다시 서랍에 넣고 다른 방으로 피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장의 사진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문성재가 갓 태어난 도연을 안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들이 거실로 들어오고 그중 한 명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발견합니다. 이건 뭐죠? 회장님이 젊었을 때 사진 같은데. 이 아기는 누구지? 그들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곧 문유라에게 전화를 겁니다. 부회장님,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인데 전화 너머로 문유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봐. 그리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 분명 뭔가 더 있을 거야. 한편 벽장 안에 숨어있던 문성재는 밖의 대화를 들으며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윤희와의 추억, 도연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늦게 알았을 때의 충격, 그리고 그들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절망감. 윤희야, 도연아. 회장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도연은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가 집 뒤편 창고로 숨어듭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후 그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복수 대신 이제는 회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고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도연은 문유라의 부하들이 집안을 완전히 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분명 회장을 찾을 것이고 찾으면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도연이 결심을 굳힙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옵니다. 한미옥 간호과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도연아, 큰일 났어. 문유라가 경찰에 신고했어. 너를 납치범으로 몰려고 하는 것 같아. 조심해. 도연은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떠올리며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엄마,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밤은 더욱 깊어가고 폐가 주변은 점점 더 많은 차량들로 포위되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문성재의 운명이 걸린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문유라는 유산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서 부하들이 보내온 사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문성재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이 자식이 정말로. 유라가 이를 갈며 중얼거립니다. 감히 우리 유산에 손을 뻗치려 드는군. 그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윤도현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과거를 조사하던 중 발견한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통해 윤이라는 여자와 그녀의 아들 윤도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도연이 단순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간병인으로 일하며 아버지에게 접근한 것도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데려간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서실장, 유라가 내선 전화를 겁니다. 예, 부회장님. 법무팀과 긴급회의를 소집해. 그리고 이사회 멤버들에게 연락해서 내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전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실종 건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건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절대 언론에 흘리지 마. 유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40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자신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그 권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윤도현. 유라가 그의 이름을 차갑게 발음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 가문의 유산만큼은 절대 넘겨줄 수 없어. 그녀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냅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초안이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문성재가 몇 년 전 작성해 놓은 유언장에는 재산의 대부분을 유라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상속인의 존재가 밝혀진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게 할 수 없어. 유라가 결심을 굳히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김 변호사, 나야 유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중요한 일이 생겼어. 1시간 후 유산그룹 법무팀 김 변호사가 유라의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유산그룹의 모든 법적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급히 부르셨나요? 김 변호사가 묻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수정해야 해. 유라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수정이라고 하시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아버지가 의식을 잃으신 상황이니까 내가 대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 김 변호사는 유라의 표정을 살피며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산그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라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윤도현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봐. 혹시 우리 그룹이나 아버지와 관련해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 김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 묻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유라는 변호사를 돌려보낸 후 다시 부하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현장 상황은 어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겁니다. 차량이 여기 있으니까요. 좋아. 찾으면 즉시 연락해. 그리고 기억해. 절대 다치게 하면 안 돼.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마. 전화를 끄는 유라는 책상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족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편 폐가 근처 창고에 숨어있던 도연은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유라의 부하들이 집 주변을 완전히 포위했고 이제는 도망칠 곳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회장의 상태였습니다. 벽장 안에서 오랫동안 숨어있던 문성재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해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무리한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가 벽장을 열어봅니다. 문성재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도연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회장이 힘겹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을? 죄송합니다, 아버지. 도연이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엄마가 남긴 편지를 읽었거든요. 문성재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윤희가 편지를? 네. 엄마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도 하셨고요. 회장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여기서 나가야 해요. 누나가, 문유라가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도연이 급하게 말합니다. 그때 밖에서 더 큰 소음이 들려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추가로 도착한 소리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경찰차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군. 도연이 절망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한미호객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도연아, 지금 어디야? 간호과장님, 저희 곧 잡힐 것 같아요. 들어봐. 내가 예전에 너희 엄마 윤희와 함께 일했던 적이 있어. 그때 중요한 걸 보관해뒀는데 지금 그게 필요할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엄마가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검사받은 기록들이야.
그리고 회장님의 혈액 검사 기록도 있어. DNA 검사 같은 건 없었지만 희귀 혈액형 일치 기록은 남아있거든. 도연의 눈빛이 바뀝니다. 그게 정말 있다고요? 응. 그리고 하나 더. 회장님이 예전에 너희 엄마를 찾으려고 사설탐정까지 고용했었어. 그 기록도 내가 알고 있어. 그런 일이. 도연아,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 숨어 있기만 하면 안 돼. 전화를 끄는 도연은 새로운 희망을 느낍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제 우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문성재는 도연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안심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제 진정한 남자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경찰들이 확성기로 투항을 종용하고 있었지만 도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자신의 편에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경찰의 투항 종용 소리가 폐가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회장을 부축하며 상황을 냉정히 판단해야 했습니다. 집은 완전히 포위되었고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윤도연 씨, 나와서 투항하세요. 저희는 대화를 원합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것이 단순한 경찰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유라가 자신을 납치범으로 몰아 처리하려는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지금 나간다면 회장과 자신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혼자 나갈게요. 그러면 적어도 아버지는 안전하실 거예요. 도연이 회장에게 말합니다. 안 돼. 문성재가 힘겹게 도연의 손을 잡습니다. 함께 나가자. 그때 집 뒤편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문유라의 부하들이 뒷문으로 진입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집 지하에 있는 오래된 방공호였습니다. 이 집이 지어질 당시 한국 전쟁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작은 지하 공간이었는데 어머니가 살아생전 비상시를 대비해 물과 음식을 저장해 두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지하로 내려가야 해요. 도연이 회장을 업고 부엌 바닥에 숨겨진 입구를 열어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이닥칩니다. 문유라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수색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집안의 모든 공간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 한 남자가 소리칩니다. 도연은 회장을 업은 채로 지하 입구로 향하지만 문성재의 무게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스트레스와 무리한 이동으로 인해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도연이 간절히 말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던 중 회장이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집니다. 그 바람에 도연은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집니다. 콘크리트 계단에 머리를 부딪힌 도연은 정신이 흐릿해지지만 회장의 상태가 더 걱정되어 바로 일어납니다. 아버지. 도연이 문성재를 흔들어 깨우려 하지만 회장은 입에서 피를 토하며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때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남자들이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회장을 보호하려고 자신의 몸으로 감쌉니다. 거기 있구나. 남자들이 지하로 내려와 도연과 회장을 발견합니다. 구급차를 불러요. 회장님 상태가 심각해요. 도연이 소리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오히려 도연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회장의 상태는 더욱 악화됩니다.
그만해. 회장님이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도연이 절규합니다. 그제야 남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구급차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미 귀중한 시간을 놓쳐버린 상태였습니다. 30분 후 구급차가 도착해 문성재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도연도 함께 병원으로 가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연행됩니다. 구급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도연의 눈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립니다. 병원에 도착한 문성재는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됩니다.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문유라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한 후 차가운 표정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면회객은 철저히 통제하세요. 그리고 언론에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유라는 복도에서 변호사와 통화를 나눕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변호사가 묻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심각해요. 의식불명 상태예요. 유라가 차갑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리 결정권 행사가 가능하겠군요. 유언장 수정 작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라는 전화를 끊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느낍니다. 그때 한미옥이 급히 달려옵니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온 것입니다. 회장님 상태가 어떤가요? 미옥이 유라에게 묻습니다. 심각합니다. 의식을 잃으신 상태예요. 유라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도연이는 어디 있어요? 분명 함께 있었을 텐데. 그 남자는 경찰서에 있어요. 아버지를 납치한 죄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미옥의 얼굴이 경직됩니다. 납치라니요? 그건 오해예요. 도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오해? 유라가 비웃습니다. 간병인이 환자를 허락 없이 데려간 게 납치가 아니면 뭐죠? 하지만 도연이는 회장님의 뭐라고요? 유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미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다뭅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 없이 도연의 정체를 밝히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도연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에게 납치 동기와 과정에 대해 추궁하고 있었지만 도연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회장을 데려갔습니까? 수사관이 묻습니다. 회장님의 안전이 걱정되어서였습니다. 도연이 대답합니다. 안전? 병원에서 뭐가 위험하다는 거죠? 도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문유라의 음모에 대해 말한다 해도 믿어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수사관이 말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회장님 상태가 더 걱정됩니다. 제발 한 번만 면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수사관은 고개를 젓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피의자고 피해자 가족이 면회를 거부했거든요. 도연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제 아버지의 상태도 확인할 수 없고 자신의 결백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문성재의 상태가 여전히 위중한 가운데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으신 상황에서 모든 결정권은 저에게 있는 거죠? 유라가 확인합니다. 네,
법적으로 직계 가족인 당신이 대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윤도현과 관련된 모든 접촉을 차단하세요. 그리고 유원장 수정 작업도 서둘러 주세요. 유라는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미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병원 옥상에서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했기 때문입니다. 도연아, 힘내.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미옥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문성재, 그리고 진실을 아는 한미옥 대 문유라와 그녀의 권력. 과연 진실이 승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권력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지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한미옥은 병원 지하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병원에서 일하며 쌓아온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야 할 때였습니다. 보관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경비원 박 씨는 미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옥 과장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박 경비원이 묻습니다. 급한 자료가 있어서요.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미옥이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보관실 안은 수십 년간 쌓인 의료 기록들로 가득했습니다. 연도별 알파벳 순으로 정리된 파일들 사이에서 미옥은 1985년 기록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전자기록이 아닌 종이 차트로 모든 것을 기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윤희. 미옥이 중얼거리며 파일을 뒤집니다. 마침내 그녀가 찾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응 섹션에서 윤이라는 이름이 적힌 두꺼운 차트를 꺼냅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임신 중 정기검진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있다. 미옥이 작은 소리로 외칩니다. 파일 안에는 윤희의 혈액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태아의 아버지 추정 혈액형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의료진이 참고용으로 작성한 메모에는 아버지 추정 혈액형 AB형 RH- 희귀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옥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성재 회장의 혈액형이 바로 AB형 RH-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중에서 0.1%도 안 되는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거야. 미옥이 기록을 복사하며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희가 이 병원에서 출산했다는 기록도 찾아야 했습니다. 1986년 기록을 뒤지기 시작한 미옥은 마침내 윤도현의 출생 기록을 발견합니다. 출생 증명서에는 아버지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의료진의 개인 메모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산부인과 의사가 개인적으로 남긴 기록에는 산모가 아이 아버지에 대해 함구. 하지만 아이의 혈액형이 매우 희귀함. AB형 RH-, 아버지 혈액형 확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옥은 이 모든 기록들을 복사한 후 한 가지 더 찾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성재가 과거에 사설 탐정을 고용해 윤희를 찾으려 했다는 기록 말입니다. 그녀는 15년 전 자신이 우연히 목격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한 남자가 병원을 찾아와 윤희라는 여자와 그녀의 아들에 대해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문성재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고 미옥은 당시 그 일이 너무 인상 깊어서 개인 수첩에 기록해뒀었습니다. 미옥은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수첩을 뒤졌습니다. 2010년 4월 15일자 기록을 찾았습니다. 사설탐정 김모 씨 방문. 문성재 회장 의뢰로 윤희,
윤도현 모자 행방 수소문. 하지만 윤희는 이미 5년 전 사망. 아들 도현은 고아원에서 성장 중이라고 전함. 김씨 매우 안타까워하며 돌아감. 이 기록이야말로 문성재가 윤희와 도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미옥은 이 사설 탐정을 찾을 수 있다면 더 확실한 증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미옥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분위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유라의 지시로 회장의 병실 주변에는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의료진들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옥 과장님, 간호사 한 명이 다가옵니다. 부회장님이 찾으시던데요. 미옥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하며 문유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유라는 피곤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고생 많으셨어요. 미옥이 인사합니다. 미옥 과장님 앉으세요. 유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윤도현이라는 간병인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저희 아버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했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나요? 미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도연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다른 간병인들보다 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을 뿐이죠. 정말로요? 유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혹시 그 사람이 아버지의 과거나 가족사에 대해 물어본 적은 없나요? 아니요. 도연 씨는 업무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유라는 미옥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앞으로 아버지 병실 출입은 철저히 통제할 예정이에요. 가족과 담당 의료진 외에는 누구도 면회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옥이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유라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미옥은 병원 밖 카페에서 2010년 당시 사설탐정 김씨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아직 같은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탐정 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15년 전에 문성재 회장 의뢰로 윤도현 모자를 찾으셨던 김탐정님이신가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세요? 왜 그런 걸 묻는 거죠? 저는 재활요양병원 간호과장 한미옥입니다. 당시 탐정님께 정보를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때 그 간호사님 기억나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나요? 사무실로 오세요. 미옥은 오후 근무를 마치고 김탐정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탐정은 60대 초반의 남자로 15년 전과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김탐정이 말합니다. 문성재 회장이 직접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더라고요. 윤이라는 여자와 아들을 꼭 찾아달라고. 정말요? 네. 하지만 너무 늦었었죠. 윤희 씨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들은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다고 하니까 회장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던지. 김탐정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문성재가 어떻게 윤희를 찾으려 했는지, 그리고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탐정님,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미옥이 묻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왜 갑자기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미옥은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김 탐정은 놀라면서도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미옥은 이제 DNA 검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성재의 혈액 샘플과 도연의 혈액 샘플을 구해서 정식으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경찰서에 있고 문성재는 중환자실에서 철저히 격리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문유라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어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 미옥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병원에서 일할 때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았던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혈액 샘플이 아직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미옥은 다시 한번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원 건강검진 기록을 찾아야 했습니다. 윤도현의 2024년 건강검진 기록을 찾은 미옥은 혈액 샘플이 아직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회장님 샘플만 구하면 돼. 미옥이 결심을 굳힙니다. 그녀는 내일 회장의 정기 혈액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몰래 샘플을 확보해 DNA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옥은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혈액형 일치 기록, 사설 탐정의 증언,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확보한다면 도연의 정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미옥이 창밖 달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유산그룹 본사에서는 문유라가 주최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과 방송사 카메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문성재 회장의 갑작스러운 실종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언론가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유라는 검은색 정장에 완벽한 화장을 하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비장함과 함께 승리의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산그룹 부회장 문유라입니다. 유라가 마이크 앞에서 말을 시작합니다. 어제 저희 아버지 문성재 회장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회견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계시며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이는 간병인 윤도현에 의한 납치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부회장님, 납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해당 간병인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아버지를 병원에서 무단으로 데려갔으며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라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회복하실 때까지 제가 유산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대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주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바로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수갑을 찬 윤도현이었습니다. 그의 양옆으로 경찰관들이 따라오고 있었지만 도연의 표정은 의외로 당당했습니다. 잠깐만요. 도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도연을 향해 돌아갔고 기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사람을 왜 여기 데려온 거예요? 하지만 도연을 호송해온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피의자가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해서 검찰과 협의하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윤도현입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문성재 회장을 납치한 범인이 아니라 문성재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유라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도연은 이미 준비된 서류 봉투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도연이 봉투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먼저 이것은 저와 문성재 회장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부자관계 99.9% 일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순간 한미옥이 회견장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어젯밤 몰래 확보한 혈액 샘플로 긴급 DNA 검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저는 재활요양병원 간호과장 한미옥입니다. 미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윤도현 씨는 정말로 문성재 회장의 아들이 맞습니다. 유라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된 증거예요. 믿지 마세요. 하지만 도연은 침착하게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1985년 제 어머니 윤희의 병원 기록입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희귀 혈액형 AB형 RH-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연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10년 문성재 회장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 저와 어머니를 찾으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김 탐정이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회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은 흥분하며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납치가 아니라 친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려 한 거였나요? 문 부회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도연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것은 문성재 회장님이 병원에서 직접 녹음하신 육성입니다. 녹음기에서 문성재의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문성재다. 윤도현은 내 아들이다. 윤희와의 사랑의 결실이다. 내가 지키지 못한 미안한 아들. 이제라도 인정하고 싶다. 회견장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서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문 부회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이 의식불명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녹음한 건가요? 유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마이크 앞으로 다시 나섰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아버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저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의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 스스로 떠났던 것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희를 찾으려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알아보신 순간부터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럼 유산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을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때 유라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이에요. DNA 검사도 가짜고 녹음도 조작된 거예요. 하지만 검찰 수사관이 나섰습니다. DNA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직접 실시한 것이며 녹음도 음성 분석 결과 조작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라는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기자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윤도현, 문성재 회장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버지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회견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박수였습니다. 유라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권력욕이 만들어낸 거짓말들이 모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수갑을 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아버지를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도연은 경찰차를 타고 재활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34년 동안 품어온 원망과 분노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아버지에 대한 걱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수많은 기자들과 방송 카메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도현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유산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도연은 그들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미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함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미옥이 도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간호과장님, 정말 감사해요. 과장님이 아니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런데 미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스트레스 때문인지 어제부터 계속 의식이 흐릿하시고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빨리 가봐야겠어요. 중환자실로 향하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문유라가 배치했던 보안 요원들은 모두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병원 직원들이 도연을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문성재 회장의 아들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문성재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보였고 호흡도 가빠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아?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문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와 윤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아니에요, 아버지. 도연이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편지를 읽었어요. 엄마가 먼저 떠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요. 도연은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생 사랑했다고, 그리고 미안했다고. 문성재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4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저도 용서했고 엄마도 용서하셨을 거예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요. 다음 날부터 도연은 매일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간병인이 아닌 아들로서 말입니다. 아침에 얼굴을 닦아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재활 치료에도 함께했습니다. 문성재의 상태는 서서히 호전되었지만 의사들은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한편 유산그룹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문유라의 모든 경영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조작과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주주들과 임직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도연 씨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병원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관심 없어요. 다만 아버지가 회복하실 때까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의사결정을 대리해드릴 수는 있겠지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성재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도연이 휠체어를 밀어주며 함께 걷는 모습은 이제 병원의 일상 풍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평생 후회했던 게 하나 있다. 회장이 정원의 벤치에서 쉬며 말했습니다. 무엇인가요? 너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지 못한 것 말이다.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해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날부터 도연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마음, 의료진이 되고 싶어 했던 꿈, 그리고 아버지를 찾기 위해 간병인이 된 이야기까지. 문성재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놓친 시간들이 아쉬웠지만 지금이라도 아들을 알아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도연아, 유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회장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아버지.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해봐라. 제가 받을 몫을 엄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도와주는 재단으로요. 문성재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아니, 훌륭한 생각이다. 윤희도 좋아할 거야. 문유라는 기자회견 이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경영권은 물론 주식까지 대부분 처분해야 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찾아가 용서한다는 뜻을 전했지만 유라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결국 해외로 떠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문성재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가족들을 불러 마지막 준비를 하라고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회장이 침대에 누워 힘겹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저도 행복했어요, 아버지. 정말로요. 그리고 윤희에게 전해줘. 끝까지 사랑했다고. 이제 만나러 간다고. 문성재는 도연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 곁으로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대로 어머니가 묻힌 공동묘지 옆에 함께 모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